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순서죠. 자, 뉴스를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설을 맡아 주실 우리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먼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이었는데요.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또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김웅 의원은 검찰에 단순 이첩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일단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먼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내내 정치권을 뒤흔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죠. 네. 손준성 검사가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에 이제 범여권 인사, 그러니까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이런 인사들하고 언론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소속 검사들한테 지시했다. 그리고 만들어진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현 의원이죠. 네. 에게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했다. 뭐 그런 네. 내용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윗선은 몰랐을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현 당선인은 몰랐을까? 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관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지금 제기됐던 것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을 그걸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조성은 씨다라는 게 밝혀졌죠. 네. 근데 여기 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친분이 있는 네.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이냐 국정원장의 공작이냐 양측에서 사생 결단식의 그런 공방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수사는 지지부진해지고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은 2차례나 기각이 되고, 그러다가 아예 수사 자체가 중단이 돼버렸었죠. 네. 그러다가 수사가 지진하고 대선 이후에 공소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곳인데요. 지난달에 수사 기록 살펴보고는 아예 다 불기소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만은 공수처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기소가 재판에 이제 넘겨졌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발 사주는 있었지만 윗선을 규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서 고발장 작성과 활용을 해서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과 가족 또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게 인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수처 관계자는 이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사람 또 실제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는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네.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좀 평가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가 모르는 또 아니면 공수처 수사가 밝히지 못하는 실체적 진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음모론을 별로 믿지 않는 스타일이지만은 일단 공수처 수사로는 고발 사주의 최고 윗선은 손준성 검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또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을 자식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누가 작성했느냐 그거는 까지는 누가 작성했는지까지도 공수처는 그건 밝혀내지는 못했다. 네. 일단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이 작성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지난해 아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문제치고는 수사 결과가
너무 허탈할 정도죠. 예. 공수처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공소심의위원회 불기소권고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박지원 국정원장의 공작인지 네. 그거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공수처는 아무런 답변을 해놓지 못했다. 네. 한마디로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제 좀 덧붙여서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공수처는 사실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모두에게 필요하진 않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사가 미흡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예 애초에 무리인 수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네. 일단 당초 공수처가 수사 착수한 것은 대선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 고발장이 들어온 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손준성 검사 입건하고 곧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사실 공수처가 힘을 엄청 쏟았습니다. 그 주인 검사가 영국 차장 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드죠. 두 번째였는데 네. 8개월 동안 전체 검사 인력의 절반이나 투입되는 아주 공수처로서는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결국 윤 당선인이 연루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 물론 소환도 못했고 통신영장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못했느냐? 공수처 관계자 말로는 시작할 때는 윤 당선인이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특정하는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다 보니까 윤 당선인을 수사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비슷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대선을 앞두고 윤 당선인을 망신 주려고 한 것 아니냐? 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렇죠.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여야 각 당의 반응을 보면은요. 민주당은 당연히 제대로 조사 안 됐다. 미안해 수사 아쉽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다. 사필 규정이다. 무능한 공수처의 목리 기소다. 또 오기 이첩이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수사를 놓고 글쎄 이제 공수처의 실력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정치 공세에 불과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애초의 사건이었는지 이것부터가 좀 의문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시작 자체가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근데 수사 입장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손준성 검사의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되고 더 이상 막혀버리니까 수사를 진척을 못했다라고 한계를 보인 건데 결국 수사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공수처의 실력인 거죠. 실력이 부족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손준성 검사에 대한 뭐 재판은 진행이 될 테니까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검수 완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뭐 국민의힘 검찰 측에서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과 거부권 행사 요청을 무시한 왜 이 시기에 통과시키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도 못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라면서 쇼는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70년 수건이었던 검찰 개혁에 큰 걸음을 뗐다. 이렇게 좀 상반된 입장,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거든요. 양당의 입장 차이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법안 입법 과정에서 양당이 워낙 치열하게 이렇게 격돌을 했기 때문에 양당의 평가도 상반된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 입법 과정 그리고 국무회의 통과 과정 보면서 참 아쉬운 게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형사사법체제를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대중들의 그리고 당사자들의 호응, 동의 얻지 못하면은 사실 그 정당성을 100%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네. 우리가 다수당의 폭주 그리고 소수당의 무능 이런 거 계속 봐왔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에 법을 통과시키면은 제대로 된 법이라도 통과시켰어야죠. 예. 그런데 통과된 두 법을 보면은 완전히 법이 누더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많은 인사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인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또 약자들의 권익이 무너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제 평가보다는 대한변협의 논평이 아주 잘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대한변협이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피해를 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될 거다. 그리고 권력형 부패 사건의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돼서 부패한 공직자,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마련됐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는데 예. 예. 지금이라도 보완책이 있으면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청문회에서 이것에 대한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한 후보자는 원래 그간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네. 또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약자들의 권익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 주신 부분처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사실 검수완박 이야기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한 차례 미뤄졌죠. 그렇죠. 이게 검수완박 입법 통과 직후에 청문회를 하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미뤄졌다라는 시각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을 보면 청문회가 언제 열리더라도 이 검수완박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문회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9일 다음 주 네. 월요일에 열립니다. 네. 당연히 여야 간에 또 한동훈 후보자 간에 그 치열한 격돌 예상이 됩니다. 특히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미 마무리된 일이라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연기된 것이 형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증인 채택 문제가 어제 밤늦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마무리된 다음 날인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뜨겁게 다뤄지는 거 원치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지나서 냉각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한동훈 청문회에서 당연히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에 대한 소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할지 밝힐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 치열한 또 어떻게 보면은 말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칫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9일이라는 날이 취임식 전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늦게 몰라도 또 혹시 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차수 변경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행으로 끝나서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던데 그렇게 될까요?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그만큼의 의혹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한동훈 후보자 낙마는 여부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씩 드러난 이렇게 노출이 된 건 있지만은 의혹들이 있죠, 좀. 네, 네. 의혹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호영 후보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처럼 결정적으로 엄청난 것이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해요.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한독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연계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를 처리해 줄 테니까 받아들일 테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낙마시켜라 네. 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전략이 잘 연계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그 임명 동의를 마냥 늦출 수는 없습니다. 네. 마냥 늦추면은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은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역풍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도 어느 순간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동훈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이제 새 대통령이 워낙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그렇죠.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10일 이후에는 며칠을 지정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라 국회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이 지나면 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뭐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검찰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도 사의를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의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이후에 앞으로 헌법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검찰 행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내는 것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이 있죠. 이것과 별개로 신청할 건데 이 권한쟁의 심판은 어떤 국가기관이 처분한 것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당사자여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권한을 침해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이제 권한 침해 부분을 보면은 검찰의 주장은 우리 헌법에 또 12조 3항 16조에 보면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까지 발부한 영장 신청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예. 거죠. 이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헌법이 우리 검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회가 그거를 너무 권한을 축소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침해받았다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 논리는 뭐냐면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기관의 인권 유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수사권이란 말은 어디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여부도 좀 찬반이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당사자 문제도 검찰이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도 법조계에서 팽팽하게 좀 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그 논란은 이어질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북한이 쐈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 동해상으로 날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한 발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북한이 지난달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전술 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고요. 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심인데요. 북한의 이 같은 행동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또 거기다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계속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쵸. 일일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계속 이렇게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데도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분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을 진행할 비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쿼드 정상회담 뭐 이런 것도 통해서 빨리 해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뭐 인수위에서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고 이어서 근본적인 억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가 또 경색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자,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정리했는데요.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